네, 특별히 불편하시던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이고요. 오늘 이제 메디스카이 통해서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요 설명회는 이제 지난달에 좀 시리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재작년 벌써 2019년 정도부터 이런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UIC라고 해서 뭐 입시적인 특징으로 보자면 이제 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문 계열의 특기자 전형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요 설명회는 이제 입시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설명회는 아니고요.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제가 1차적으로 드렸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 오히려 그만큼 또 약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또 생소하다 보니까 아예 지레짐작해서 아예 그냥 진학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것을 지원을 어플라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좀 제대로 알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시리즈 설명회를 2019년부터 하고 있고요. 총 6번인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는 약간 입시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하고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는 요 UIC에 있는 3개 학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IC는 이제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단과대학 개념이고요. 그 안에 3개 학부가 있고 보통은 이제 그냥 뭐 통칭 국제학부라고도 하는데 일단 언더우드 학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언더우드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설명회에서 이제 참여하게 될 이영서 학생은 이제 서울에 있는 외고를 졸업을 하고 현재 이제 언더우드 학부에 재학을 하고 있고요. 저랑 쭉 입시를 뭐 고등학교 때 했던 케이스는 아니고 작년에 이제 저희 그 면접 수업 이제 좀 TA로서 참여를 했다가 오늘 좀 귀한 시간을 지금 학기 중인데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아마 제가 좀 주로 이제 이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걸 대신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네, 학생이 좀 주로 답을 해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역시 뭐 채팅창을 통해서 일단 질문을 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주로 뭐 학생이 답을 해줄 거고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영사 학생 저 공동 호스트 원을 줬으니까 한번 본인 PPT를 좀 공유를 해볼래요? 그쪽에서 컨트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체 화면으로 안 되나? 아, 됐구나. 어, 잘 들리고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국제학과의 경제학 전공을 하고 있는 이제 3학년 2학기 진학 중인 이영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언더우드에 관한 뭐 정보나 혹은 뭐 궁금하셨던 것들 함께 1시간 동안 진행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목차를 보시면 누가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각 전공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취업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IC란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UIC라는 것은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라는 단과대 안에 언더우드 디비전이라는 언더우드 과가 따로 있는 것이.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속한 전공은 이 UIC 안에 맨 왼쪽에 있는 언더우드 디비전 안에 있는 이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UIC라는 것은 국제대학이라는 큰 단과대이며 여기서 이제 세 갈래로 UD, 언더우드, 그리고 하스, 여기는 사회과학
소쇼 그런 사이언스 필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ISED는 이제 국제대 안에 있는 공과 대학 계열의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디비전이고요. 여기서 저는 이콘 계열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요 표를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낯선 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냥 보통 뭐 국제학부 UD, UIC를 그냥 혼용하는데 이 UIC는 보시는 것처럼 단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이제 이런 공과대학식 단과대학을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여기 디비전은 이제 우리 보통 학부라고 부르죠. 학부 규모가 세 개가 있는데 언더우드는 이제 보통은 이제 국제학부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하스는 이제 인문사회 복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ISED는 이제 뭐 공학계열, 자연과학 공학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융합된 개념이고 이제 그 안에 세부 전공으로 UD 안에 이제 5개 세부 전공이 있고 하스는 다시 굉장히 많이 쪼개지죠. 요거는 다음 달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ISED는 마찬가지로 3개 전공으로 나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입시 이제 선발 방법으로 보면 UD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는 UD라는 학부 단위로 뽑고 근데 LSBT는 별도로 뽑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생명과학공학이라 그래서 보통 이과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요거는 1학년 때부터 다르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4개 전공은 UD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주로 요 넷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적으로는 그렇고요. 하스는 지금 국내고 입장에서는 다 그러니까 UD는 이제 특기자로 뽑고 하스랑 ISD는 다 학종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국내고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를 알아주시고 요 설명은 일단 지난번 설명회 때 자세히 드렸었는데 혹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하죠. 먼저 UIC라고 하면 국제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내 학생들이 많은지 혹은 해외에 거주했던 학생들이 많은지 그 부분을 가장 크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체 UIC 단과대학 재학생 비율로 보자면 뭐 국내에서 영어를 다루는 외고나 국제학교 출신들이 이제 45% 정도 있고 해외고 진짜 외국인들이나 혹은 뭐 저희 교포라던가 정말 영어를 그 첫 번째 언어로 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일반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UD만 놓고 보자면 사실 국내 친구들의 비율이 사실 다른 하스나 ICD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외고나 국제학교에서 한국어를 잘 하지만 영어도 뭐 두 번째 언어로 그만큼 잘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던 국내 친구들이 많고요. 해외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이나 외국인에 가까운 한국인 친구들은 약 25% 정도밖에 안 돼서 오히려 국내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UIC 내 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질문이 2개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용수 학생이 답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은 이제 이 중에서 국내에 있는 외고를 졸업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해외에서 좀 살다 오지 않았을까라고도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어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닌 뭐 저나 외고라던가 혹은 일반고를 나온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꽤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2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었고 그냥 일반고를 나온 친구들도 주변에 보면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다던가 혹은 뭐 아버지를 따라 싱가포르에서 조금 살다 온 경험이 있다던가 어떤 식으로든 그런 국제적인 환경에서 노출이 되었던 아이들이 월등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뭔가 영어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약간 여기가 그 좀 다른 대학이랑 다르잖아요. 리버럴 컬리지니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이쪽에 온 것 같아요. 본인은 어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 국제대 안에 있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애초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뽑는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이 영어를 뭐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뽑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영어라는 그 언어의 기준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UIC라는 대학의 분위기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선 흔하지 않은 리버럴 아츠라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 목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뽑을 때도 좀 더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흔히 하는 수능이나 내신이나 그런 학교 관련된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아웃풋을 냈고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며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혹은 뭐 스펙이나 그런 부분도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이 학생이 얼마나 그 분야에 열정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국제학부들보다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인문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진다는 점에서 사실 지원하고 그거를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그런 성향 자체가 흔한 한국 고등학생의 성향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가죠. 이제 기본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공통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어 명칭이 Common Curriculum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괄호 사이에 필수 교양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UIC 내에서 1학년 때 대부분 아이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교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전공별로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전공 학점이 있고, 그 이후 마지막 42에서 47은 이제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으면 졸업 인정이 되는 학점이 됩니다. UD는 126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C라고 하거든요. 그 필수 교양을. 그래서 이제 CC를 37, 42학점 하고 그 전공을 42학점. 이것도 전공 바의 전공이지만 대부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LSPT의 경우 135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대들이 졸업 이수 학점이 좀 더 높다는 점을 반영해서 여기는 좀 더 그 전공 필요 조건이 좀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죠. 일단 공통 커리큘럼이 사실 국제대 안에서 가장 특이하면서도 가장 학생들이 많은 수혜를 받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UIC 학생들이 들어야 필수 교양, 여기 제가 리스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글쓰기 심화 세미나, 뭐 비평적 논증, 그리고 리서치 연구와 양적 조사 등등 뭔가 실질적인 학생들이 뭐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생 이후에도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뭐 글쓰기 능력이라던가 비평을 하는 법, 그리고 리서치 연구법, 이런 실질적인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요. 혹은 그 밑에 보시면 세계 철학, 문학, 역사,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문명, 그리고 뭐 언어라던가 이런 인문학적인 교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언어적이나 뭐 역사 관련된 수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의 이해, 이거는 연세대학교 전체 그 기독교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그 조건이 있고요. UIC 세미나는 제가 뒤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공통 커리큘럼을 고학번들에게 또 한 번 더 심층적인 내용으로 다루게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기독교 이해는 그럼 채플 수업이에요, 저게? 채플 수업은 아, 정말 그 아, 교회처럼 그 네. 채플을 따로 두는, 있고. 저거 기독교의 이해라는 것은 이제 따로 기독교에 음, 대한 학문을 또 배우는 그런 아, 수업을 하나 들어야 되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네. 네, 이 커먼 커리큘럼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UIC라는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국에 있는 리버럴 아트 컬리지를 본딴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1학년 때부터 이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을 준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문화, 역사 이런 교양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글을 써서 내고 학생들과 뭐 토의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나눠주는 게 주된 목적이어서 대부분 소규모 강의로 진행됩니다. 뭐 25명 이내라고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10명 정도가 흔한 그 인원수이고요. 저는 실제로 5명이서도 수업을 하나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UIC에 높은 학비를 내는 게 다 이 CC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대부분 1학년 때 송도에서 수강하는 것이고 이제 신촌에서는 사실 CC는 이제 많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전공 수업 위주로 열리기 때문에 CC를 끝내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송도로 돌아가서 수업을 듣거나 혹은 뭐 극소수의 신촌에서 열리는 교양을 잡아서 들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CC의 상세 수업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것은 글쓰기 교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텐시브 세미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교수님들께서 정말 기초적인 영어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영어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지, 나의 문체를 다듬는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딩과 에세이 라이팅 스킬이 굉장히 느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이게 피드백을 정말 교수님께서 글 하나당 모든 피드백을 다 학생들의 개인별로 주시기 때문에 다른 CC에 비해서 훨씬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드백이 많고 또한 그만큼 워크로드도 많은 편입니다. 이 수업, 이런 에세이나 토론 수업들에서 사실 국내고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런 1학년 때 딱 처음 듣는 수업이 이런 글쓰기 교양일 때 그 국내고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자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국내고 친구들을 도와주셨고 실제로 이제 학교 시스템에서 뭐 라이팅 클럽이라던가 이런 학생들을 위해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저의 다른 동기들이 뭐 해외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엔 이제 좀 논증과 비판을 기르는 수업들인 critical reasoning이랑 뭐 research design 수업이 있는데요. 이 두 개 다 모두 이제 비판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사회 현상을 직접 연구를 하는지 이런 면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명제나 집합 이런 것을 좀 더 응용하는 버전이 비판적 사고 수업이고요. 사회 문화 시간에 배우는 그런 논증 방법 혹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내가 어떻게 이런 사회 현상을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런 뭔가 고도의 교양과 논증 방법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사이언스 리터시라는 수업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RDQM이랑 대체 가능한 수업으로 이건 이제 뭐 과학의 역사 그리고 과학이 현재까지 어떻게 뭐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과학과 사회를 연결짓는 교양 수업입니다. 흔히 RDQM을 더 많이 선택하긴 하지만 특히 공과 대학 친구들은 이쪽을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CCLHP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거는 World Literature, World History, World Philosophy 이거의 줄임말이고요. World Literature는 말 그대로 세계 문학, 뭐 컨셉별로 독일 문학, 프랑스 문학, 세계 2차 대전 문학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좁고 깊게 다루는 것이 이 World Literature 특징입니다. 다음 월드 히스토리는 정말 말 그대로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인데요. 월드 히스토리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반적인 역사 수업, 그리고 월드 히스토리 2라는 것은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터처럼 좀 더 좁고 깊게 가령 뭐 북한의 역사라던가 혹은 뭐 러시아 혁명에 대한 깊은 연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좁고 굉장히 디테일하게까지 교수님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필로소피는 대부분 하나의 철학자를 교수님들이 선정을 해서 그 철학자에 대한 논문이나 혹은 그 철학자를 비평하는 글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 한 학기 동안 정말 그 학자를 파고드는 그런 수업이어서 이것 또한 굉장히 한번 들으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만 워크로드 역시 그만큼 좀 있는 그런 수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랭귀지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언어 수업을 하나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원래는 사실 그 중국어와 일본어만 국제대에서는 영어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른 한국어 교양도 언어 수업을 대체로 할 수 있어서 이제 이거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할 건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 랭귀지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게 몇, 몇 단위를 따야 돼요? 필수로는? 아, 수업 한 개만 들으면 한 돼요. 개만 들으면 그다음에 저 스페인어, 독일어 저거는 그러면 그냥 그 다른 전공가 뭐 예를 들면 뭐 문과대학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한국어 교양 수업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아, 영어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음,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수업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못 음,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제 영어로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조금 비현실적이다, 이런 민원도 들어와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건 좀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 전공자들은 저기 가서 양면학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다음으로 역사 수업들이 있는데요. Western Civilization 그리고 Eastern Civilization은 각각 그 동서양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폭넓게 다루는 수업들입니다. 이것은 몇 안 되는 CC의 대형 강의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 번에 듣는데요. 그만큼 이전 수업들보다 뭔가 그렇게 토론을 하고 에세이를 제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역사 전반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초 교양 지식으로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 관련된 수업을 한 가지 들어야 하는데 이 국제대 학생들은 영어로 된 걸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폭이 조금 좁은 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간략하게 넘어갔던 UIC 세미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제목처럼 UIC에서 제공하는 세미나라는 뜻으로 사실 리버럴 아츠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표 이상으로 사실 매 학기 변동도 있고 새로 추가되는 교수님들도 있어서 정말 다양한 폭으로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CC들은 대부분 1학년 때 송도에서 다 끝내는 것이 약간 원칙 아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반대로 UIC 세미나는 3, 4학년부터 들을 수 있는 수업들로 상당히 워크로드도 많고 이전 CC들보다 훨씬 더 좁고 깊고 토론과 에세이 양이 많은 수업들입니다. UD는 이 세미나 4개를 들어야 하는 게 필수 졸업 요건이지만 하스나 ISC는 이제 2개만 수강해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요. 여기서 대부분이 워크로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3학년 1학기부터 졸업 전까지 한 학기에 하나 정도만 듣는 것이 우리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룰 같은 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들은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이 문학 세미나 글쓰기 수업을 하나 들었었고요. 네. 또 여기 20세기 과학의 철학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예를, 저는 음, 저는 교수님들 이런 세미나 특히 이렇게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한 수업들은 음, 교수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교수님을 보고 그 수업을 선택을 하는 편인데 두 수업 다 정말 제가 UIC 들어와서 들은 수업 중 가장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런 수업이긴 했어서 아, 이게 괜히 UIC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보통 그 대학에서 교양 수업은 사실 강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수업도 강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수가 아니라. 어, 사실 강사이신 분들도 있고 예. 실제로 교수이신 분들도 있는데 아, 강사이신 분들이어도 전혀 저는 음, 문제가 됨을 못 느꼈던 게 어, 이 분야에 정말 그 전문가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가령 뭐 글쓰기 수업은 실제 작가를 하시는 분이 음, 교수였고
교수 직책으로 오셨고 또 이제 과학의 철학 하시는 분은 실제로 뭐 토론토에서 과학 연구원을 하셨다 오신 분이고 그러셔서 이제 제가 받는 수업의 퀄리티가 전혀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넓게 개인적인 퀄리티는 당연히 강사 선생님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UDC 학생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우리 등록금이 비싼 거는 ECC 때문이다. 내지는 UIC 세미나 때문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네이티브는 다 아닌 거죠. 한국인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죠. 아니요. 다 다 외국인 네이티브예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렉처러라도 다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다 이쪽에. 네. 뭐 음, 생김새가 뭐 한국인이실 수는 있어도 네. 실제로 뭐 말씀하시는 거나 뭐 언어 구사 능력 이런 거는 정말 아, 외국인들 못지않게 잘 하시는 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세부 전공별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이콘으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경제학과인데요. 상경대 경제학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인 점은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할 때 학사에 경제학사로 나온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뭐 취업 면에서나 혹은 뭐 아웃풋 면에서나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단점으로 따지자면 사실 저희가 국제대에 온 이유가 영어로 수업을 듣고 그런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수업들을 들으려 온 것인데 이제 상경대 경제학과와 동일한 커리큘럼이 진행되다 보니 상경대 교수님들을 영어로 말하게 시켜서 저희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영어로 수업을 무리하게 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진짜 외국인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다는 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UD 내부의 전공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한 50%는 이콘의 전공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형 강의가 많고 다른 뭐 CC나 다른 국제대 안에 소규모 전공들보다 뭔가 수업들 특징이 에세이를 쓴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그러면 확실히 적습니다. 경제이기 때문에 뭔가 시험도 다 문제를 푼다거나 혹은 뭐 증명을 한다거나 사회 현상을 적어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실제 답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다른 전공들에 비해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한다거나 뭔가 논문을 읽고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뭔가 논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국내고 학생들이 이콘을 선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국어 강의를 4개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듣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경작 그러면 이거 시험도 그럼 다 한국어로 써내요? 아니면 유디 학생들은 영어로 써내거나 뭐 그래야 돼요? 시험은 사실 음, 한국어로 다 진행이 되는데요. 음, 경제학과 특징상 굉장히 많은 원서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 원서 자체는 영어이기 때문에 사실 교수님께서 한국어를 하더라도 시험 문제라던가 뭐 교수님이 내주시는 그 프로블럼 셋이나 과제 같은 거는 영어로 된 경우가 많아서 UIC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 오히려 이득인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다른 과에 비해 학점 컷이 정확하기로 유명하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량적인 시험들이 많기 아, 때문에 점수로 나온다? 퀀티터블 나오죠. 네네네. 양적으로. 다른 뭐 토론을 점수 매기고 이런 것보다 사실 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좀 더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학점 컷이 좀 칼 같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공은요, International Studies라고 이제 국제학 전공입니다. 국제학 전공은 경제학과 정확히 반대로 리딩과 에세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 두 개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이 전공을 선택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뭐 그 국제학이라는 큰 분야 속에서 국제관계학, 국제역사학, 국제정치학, 국제보안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체험해보고 한번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 국제학부를 정말 나는 국제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듣는 그런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멋진 교수님들 라인업이 있다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초빙되어 오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정말 리버럴 아츠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전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고요. 만약에 국내고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 전공을 들으면 그 워크로드 면에서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수업을 들음으로써 정말 국제대를 졸업할 때쯤엔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막 얻어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전공은 얼마나 선택해요? 비율적으로? 이 전공이 이제 이콘이 한 반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이 IS가 이제 25%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가장 인기 많은 과예요. 네, 네. 다음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PSIR이라고 줄여 부르는 Political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인데요. 이거는 한국어로 말하면 정치 외교과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콘처럼 사과대 정외과랑 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되기 때문에 사과대 정외과에서 열리는 국어 강의 4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전공 수업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도 정치 외교학과와 비슷한 형상을 띠고 이콘과 마찬가지로 졸업할 때 그 정치 외교학이라고 그 서티피케트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유리하다는 점이 있고요. 이제 굉장히 좁고 깊은 것으로 유명한 과기 때문에 뭐 로스쿨이라던가 뭐 LSAT라던가 혹은 정치 외교에 정말 관심이 있는 그런 약간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외교학을 하겠다라고 한 학생들이 고르는 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콘이 한 50%, 아예 그 international relationship이 이제 25%, 그리고 이게 한 15% 정도 차지하고 뒤에 말씀드릴 이제 비교문학과가 나머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번대, 3000번대 이거는 이게 그 학년별 권장을 말하는 거죠. 2000번대가 2학년이고. 네네네. 2000번대 2학년이고 3000번대 3학년, 4000번대를 4학년 수업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PSR이 조금 좁은 학문이다 보니까 좁고 깊게 이루어진 심층 수업들이 훨씬 더 많이 열리는 그 상황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사실상 이제 고학년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는 CLC라고 불리는 비교문학과 문화 전공인데요. 이, 이 과는 특이하게도 전공 필수 과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자유롭게 나의 관심사대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UD 내에서 약 10% 정도밖에 선택을 하지 않는 과이기 때문에 단합이 굉장히 좋고 이제 수업도 정말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뭐 음악, 문학, 영화, 역사 이런 문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과보다 가장 많은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수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이너한 과이기 때문에 문학이나 문화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들만 간다는 점이 있고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정말 기를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따지자면 뭔가 어떤 분야를, 어떤 전공을 깊게 배우지 못하는 게 사실상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를 좋아한다면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과입니다. 외국인 비율 높으면 그 안젤리나 졸리 아들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 아들은 네. LSB입니다. 아, UD LSBT예요. 생명공학과입니다. 여기 가 있구나. 네. 그리고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영어 라이팅은 이쪽 전공 친구들이 제일 세다던데 거기서도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리터처는 직접 자기 글을 쓰고 서로 피드백하고 그런 것이 주된 그 주제만 달라진 거지 그게 주된 수업들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과를 선택했을 때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뭐 매해 전공 수업을 몇 개씩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영어 실력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이제 국제대라는 곳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어떻게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지, 소속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분위기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큰 단과대이기 때문에 단과대 안에서도 UD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UD만 해도 이제 200명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모래알이다, 단합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음, 여, 이제 지금은 아무도 송도를 가지 않지만 사실 저는 송도를 경험했던 세대로서 그렇게까지 단합이 안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번째 네트워킹 차원에서 보자면 신입생 전체를 12개의 반으로 그 학교 자체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UIC가 전체적으로 뭐 UD, 하스, ICD 다 합쳐져서 12개의 반으로 찢어져서 그 반끼리 이제 새내기 배움터도 가고 MT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학기 초에 그런 학교 생활을 같이 하면서 송도에 가서도 이제 친구의 친구를 부른다거나 혹은 뭐 같이 뭐 1반과 2반이 함께 어우러져서 논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제대 내부에서도 그렇게 조금 아이들을 단합시키려는 노력과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단합이 안 된다라고는 못 느꼈지만 이제 그건 송도에 가지 않는 이상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음, 그 20학번부터는 RC를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럼 본인, 일부, 그 전까지는 네, 괜찮았구나. 저는 송도에 갔다 온 세대입니다. 그렇군요. RC를 경험했었다. 요 아래 얘기는 뭐예요? 지도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을 관리한다? 지도 교수님 한 분이 아, 계시는데요. 네. 1학년 때는 이제 RC101이라고 아, 국제대 전반적인 커리큘럼과 시간표를 어떻게 짜는지 나의 4년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을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학년 이후에 2, 3, 4학년 때도 그런 가이던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님 한 분이 국제대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사실 포커스가 1학년 아이들에게밖에 갈 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 역시 개인적인 면담을 신청하거나 혹은 메일을 보내면 굉장히 회신이 빠르신 편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대라는 곳이 모래알이고 뭐 전공 교수님이 한 분밖에 없고라고 하지만 어떤 과, 연대 내 어떤 과보다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그 지원을 해주는 환경이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별로 전공 수업을 듣게 된다면 특히 외국인 교수님들은 굉장히 네트워킹 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뭐 수업 끝나고 질문이나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 개인이 노력을 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기꺼이 시간을 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뭐 제 글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학생은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UIC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본인이 뭔가 뭐 인턴십을 하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어디 같은 추천서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장학금이나 이럴 때. 그러면 어느 사람의 추천서를 받게 되는 걸까? UD의 경제학 전공 전임 교수는 따로 없는 거잖아요. 네, 네, UD의 그럼 경제학 전공 전임 교수님은 안 계시지만 음, 만약 사실 그런 추천서를 받을 때 제한은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좀 성적을 잘 받은 수업이라던가 내가 굉장히 인게이지먼트가 잘 되었던 수업 그런 수업들의 교수님들과 뭐 연락처를 기억을 해놓아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인턴십 지원을 할때 음, 그 교수님 어프로벌이 필요하다. 그런 증명서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그 이제 회사 측에서 주셨는데 저도 이 지도 교수님 UIC 담당 교수님께 아, 메일을 보냈더니 정말 뭐 하루 만에 답장 오셔서 정말 좋은 추천서를 써주셔서 네,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 한 분이 뭐 거의 뭐 코디네이터 겸 카운셀러 겸 다 하고 계신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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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전공 선택 시기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전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1학년 2학기까지 학교를 다닌 이후 2학년이 되기 전에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가 옵니다. 언더우드 학부로 처음에 뽑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은 1년 동안 자기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지 조금 시간을 갖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수업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이득인 것 같고요. 또한 1학년 2학기 끝나고 신청을 못했다면 다음 학기 또 할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 또 만약에 내가 하나의 전공을 선택했는데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 너무 어렵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하면 한 번 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의 자율성과 학생 개개인의 그런 관심사를 존중해주는 느낌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이제 그냥 포털에서 그냥 버튼을 누르면 되는 방식이고요. 특히 좋은 점은 학점 순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한번 바꿀 수도 있고 네.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뭐 늦게 전공 정하면 수강 신청할 때 마일리지 때문에 뭐 저기 불리하다던데 맞아요? 그 얘기는? 그거는 이제 응, 뭐 전공을 늦게 선택해서 불리하다기보다는 예. 2, 3학년 때부터 이제 마일리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수업을 많이 들은 사람에게 먼저 가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니까 고학년이 아니라 이수학점이 많은 사람? 네네네. 이수학점이 많고, 뭐, 성적이 더 높고, 이런 우등생에게 더 원하는 수업을 들을 기회를 준다. 이런 약간 철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UIC를 선택하는 이유와 또한 제가 왜 이콘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UIC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정도, 1학년 동안 나의 관심사를 찾고 전공을 뭘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도 그 전공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뭔가 그냥 대학에 간다라는 하나의 목표로 고등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고민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게 매력적이었고요. 또한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도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고등학교도 외고를 나왔기 때문에 뭔가 국제 환경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국내 대학에서 유학 못지않게 외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의 그런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제 그 내부에 학생들도 있고, 높은 퀄리티의 그 교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선택도 굉장히 이득이 많다고 생각되는 과였고, 이 전공별로 달라지겠지만 특히 이제 영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제대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도 단순히 제가 이제 국제대학 출신이라는 걸로도 뭐 토플 점수나 토익 점수가 별도로 없어도 증명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취준 면에서도 이득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 그리고 여기 제가 캡처 화면을 하나 작게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뭔가 공개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그 UIC 포탈에 올라오는 커리어 사이트의 캡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인턴십이나 잡 오퍼가 올라오는데요. 이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UIC 내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그런 잡 오퍼가 올라오는 편입니다. 국내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스타트업도 있고 혹은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많다는 점에서 저는 UIC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뽑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UIC에 익스클루시브하게 올라오는 거는 아니죠. 익스클루시브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취준 나이가 되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UIC에만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 UIC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취준 프로그램이나 회사들에서 그 오퍼가 오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단과대에 정말 지지 않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플라이를 오면 리크루팅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인폼이나 오퍼는 이쪽에 더 온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UIC 선택 이론, 이콘 선택 이론 또 뒤에 이어지나요? 네, 네. 이제는 제가 왜 이콘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물론 영어로 말하고 글 쓰고 그런 걸 정말 즐기고 그런 것에 어려움이 없고 외국인들이랑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긴 하지만 사실 이미 CC 수업의 상당수가 그런 부분은 충족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 4학년 되면 세미나도 한 학기에 하나씩은 꼭 들어야 졸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콘 수업 같은 경우 경제학과 듣는 수업들이 많고 또한 결론적으로 저에겐 경제 학사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인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취준에도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외고를 나와서 그 고등학교 때 이미 AP 마이크로 매크로를 취득해 놨기 때문에 저의 전공 과목 두 개, 이제 6학점 분량이 1학년 때 이미 인정이 돼서 그것도 이제 뭔가 이득인 것 같아서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카더라 통신 두 개만 좀 확인을 부탁하면, 네. 첫 번째는 이 UD에서 이콘 전공은 특히 국내고 비율이 높다더라, 해외고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지. 첫 번째,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런 이유로 이콘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음, 일단 그런 영어 에세이나 토론에 계속 음, 음, 시달려야 된다는 압박이나 불안감, 그런 게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위화감이 들기도 하고 이제 주눅도 드니까 전공으로 그런 쪽을 택한다는 것은 4년 내내 그런 것을 시달려야 된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냥 시험 보고 그냥 수학 문제 풀고 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듣고자 이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뭐 뒤에 좀 예상 질문이긴 한데 아마 본인이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영어로 다 어쨌든 수업을 수강해야 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 이콘 쪽은 어쨌든 그 영어 리스닝에 대한 부담이 좀 적고 또 뭐 들리는 말로는 뭐 족보나 노트 테이킹도 다 돼 있다 그러던데 실제로 그래요? 선배들 거. 음,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요. 토론이나 에세이는 족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족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코는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뭐 과제를 내주신다거나 혹은 뭐 맨큐의 경제학 뭐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정해진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과제나 뭐 족보 거래라던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 파트가 나왔는데요. 국제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자기가 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UIC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이건 장점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UIC 내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개성이 있고 정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아 주관이 뚜렷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취준 시기가 되었을 때도 진로 방향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조금 해온 것만 봐도 정말 많지만 이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정량화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자기 꿈을 찾아서 가는 걸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동기들을 만났구나.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 있을지 궁금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표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중간에 있는 건 2020년 졸업생 취업률로 이콘 경제학이 상당히 우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많은 대기업이나 뭐 외국계 측에서 애초에 뽑을 때 그 경제학사가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국제대는 뭐 결국 아웃풋도 안 좋고 그냥 뭐 돈만 많이 드는 그런 곳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연대 내에서 취업률을 보면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9위로
68%나 되는 이런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그런 말들은 뭔가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취업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방향을 찾아 떠나는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졸업생 진로 관해서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를 다 찾아서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 지나갔는데 등록금이 많이 비싸요, 여기가? 다른 단과대학보다? 음,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비싼가요? 여기 아직 700은 안 넘지 않아요? 한 학기? 700 넘었나요? 680만 680. 원 정도 합니다. 네. 상경이랑 뭐 경영 이쪽이 한 400 초중반 네. 정도 되니까 한 미국은 문과대가 400 정도 하고요. 공대가 이제 한 600, 800, 뭐, 1.5배 정도 등록금 네, 그 차이가 정도 나는 합니다. 거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였나요? 다음 게 또 있나요? 잠깐만. 아, 네, 이것까지 하죠. 이제 이거는 흔히 물어보시는 그 오해와 진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UD는 송도 1년, 하스는 송도 4년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UD는 송도 1년, 그러니까 그 필수 교양 CC를 듣는 1년만 송도에 있고, 하스는 송도 4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UD의 전공 수업들은 이제 2학년부터는 신촌에서만 열리고 하스 전공 수업들은 송도에서도 많이 열리고 신촌으로도 조금 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개개인에 따라서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하스여도 송도를 뭐 2년 만에 나와서 신촌 수업들을 나머지로 채울 수도 있고요. 혹은 UD더라도 만약에 내가 송도에 살고 싶다 하면 송도에서 열리는 UD 뭐 전공들을 찾아서 그걸 시간표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 요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총도 1년 그리고 하스 ISD는 이제 2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어 강의 반만 알아들어도 학점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전공과 교수님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전공이 특히 이제 이콘인 경우는 사실 영어 이해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다 수치고 결국에는 뭐 이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뭔가 영어로 내가 누군가 의사소통을 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CC 같은 경우 토론이나 에세이 그리고 논문 다음 수업 시간까지 뭐 원서 한 개를 읽어오기, 논문 한 개를 읽어오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영어가 불편한 친구들은 그런 면에서 워크로드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국내고 친구들의 경우 그런 이유로 이제 이콘처럼 시험 비중이 높은 전공을 택하는 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UIC는 기업 입학 아니냐, 네, 더블 튜이션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학기당 68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그 등록금이긴 하지만 교수님의 페이드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는 거의 유학 온 것처럼의 수업 퀄리티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큽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들의 퀄리티를 보고 어떤 수업을 들을지 선택하는 편인데 실제로 교수님들의 뭐 그런 연역, 그 학력을 보았을 때 대부분 이제 스탠포드, 하버드, 뭐 변호사 출신, 월스트리트 은행 출신, 특히 저는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실제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던가 IB에서 뱅커로 이제 많은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께 투자 수업이나 뭐 은행 수업, 부동산 수업을 들으면 사실 실제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갔을 때 한 1년 동안 가져야 하는 그런 기회 비용 차원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대 내에서의 국제대 인식인데요. 이게 뭐 국제대는 다 송도 4년 아닌가, 국제대는 신촌 아이들과 다르다. 약간 그런 인식으로 인해 편견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객관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아웃풋으로만 봐도 국제대는
사실 다른 과들보다 월등히 좋은 아웃풋을 내고 있다면 그렇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온라인 상에서나 이제 뭐 국제대 아이들은 그냥 돈 많아서 돈 내면서 다니는 거다. 그냥 해외에서 온 애들 능력 없는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Liberal Arts College라는 그런 명목 하에 학생들을 뭔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이나 그들의 관심사 그리고 그들의 포텐셜을 바라보고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더 자유로운 분위기와 좀 더 다양한 문화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식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실제로 대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국제대 애들은 그런 뭐 소문이라던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학부모님들 질문을 채팅창으로 여러 개 주셨는데 우선 보이죠? 여기 뭐 전체로 주신 네네네, 거 보일 것 보입니다. 같은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왔던 게 이 UD 쪽만 그런가요? 아니면 하스 ISD 경우도 그런지 궁금합니다는 이제 아까 네. 그 UD 쪽은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내고 출신도 해외 거주 경험인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서 나온 질문이었거든요. 혹시 뭐 하스나 ISD도 뭐 좀 겪어봤나요? 그쪽 친구들도 좀 해외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하스나 ICD의 경우 음, 사실 이게 그 입시가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면접을 보던 해에는 UD만 올 영어 면접이었습니다. 그 지문도 영어였고 대답도 영어로 해야 했고 외국인 교수님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셨던 상황이었고요. 하스와 ICD 경우 ICD는 공학적인 질문이 나왔겠지만 하스는 UD와 같은 영어 지문과 영어 질문이었지만 답변을 한국어로 하는 면접 형식이었고요. ICD 역시 영어 질문, 영어의 수리, 그러니까 영어 수학 문제가 영어로 나왔지만 답변을 이제 뭐 영어를 정말 조금 쓰고 사실상은 수학 공식으로 내는 그런 형식의 수리 논술이었기 때문에 하스와 ICD에는 상대적으로 영어를 막 말을 국내고 막 외고에 다니고 국제 학교 다니고 외국에 살다 오고 그 정도로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약간 입시랑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스나 ISED도 마찬가지로 해외고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당연히 해외고를 졸업하고 아마 상대적으로 영어 능력도 출중할 거고요. 물론 뭐 생각보다 국제학교 친구들이 영어를 다 균질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고로 보면 지금 하스나 ISED는 방금 이영사 학생 얘기한 것처럼 어, 해당 그 시간도까지는 이제 뭐 특기자 전형이랑 또 병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20학년도, 21학년도 넘어오면서는 전부 카테고리 자체가 이제 학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으신 것처럼 뭐 제시문도 영어 패러그래프가 한두 개 섞여 있거나 그다음에 답변은 전부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영어적인 요소 그게 뭐 입시에서든 아니면 학생이 뭐 공부해온 커리어에서도 상당히 좀 약화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유디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1, 2학년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좀 나왔으니까 이거 좀 이건 내가 궁금했던 건데 혹시 네. 이제 그 유디 학생들끼리 지금 특기자 전형 대학들이 다 없애가는데 어쨌든 언더우드는 계속 특기자 전형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정원도 네. 줄지 않았고 혹시 우리 학교가 왜 그러는 것 같다라든가 혹시 뭐 그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하는 거 있어요? 아니면 뭐 본인이 다녀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약간 특기자 전형을 뽑아서 계속 영어 면접을 봐야 될 것 같다라거나 그런 걸 느꼈다거나. 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특기자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필수 교양이나 이제 학교 자체가 추구하는 리버럴 아츠가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와야 그 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영어가 편하지도 않은데 이런 고도의 교양과 고도의 인문학적 수업을 제대로 흡수하고 그걸 흡수한 결과물을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건 학교를 위해서도 그 학생을 위해서도 UD라는 곳은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고 음, 그리고 또 특기자 전형의 특징이 영어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흔한 고등학생들이 준비하는 그런 뭐 학종이라던가 뭐 학교에서 얼마나 교내 금상을 받았고 그런 부분보다는 학생 자체의 색깔을 얼마나 잘 뚜렷하게 보여주는지 그런 개성 있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면에서 아직도 특기자 전형을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요즘은 저한테 DM으로 와서 우리 영수 학생한테도 같이 공유를 좀 하면 수학이 많이 약하대요. 근데 경제 전공을 선택했을 때 뭐 괜찮겠느냐 내지는 뭐 이런 경우에 뭐 미리 좀 입학 전에 뭘 좀 미리 하고 가야 될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AP를 했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문과로서 수학을 잘하는 편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냥 취업이나 이제 AP 때문에 경제를 선택했지만 제 실제 성향은 저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우리가 거시 경제학이나 미시 경제학에서 배우는 그런 뭐 통계라던가 그런 추가적인 수학을 제가 학문을 공부하는데 저도 어려움을 느꼈지만 사실상 그거는 필수 전공에서 뭐 통계학 입문이라던가 경제학 입문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수학만 극복을 한다면 이후 선택 교양에서 제가 충분히 수학을 안 쓰는 수업들을 위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수학을 정말 정말 잘한다고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지금 파생되는 질문 하나. 근데 그럼 이제 연대만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입시 때 국내고들이. 네네. 고대는 본인은 국제학부를 쓴 거예요? 아니면 경제나 경영을 쓴 거예요? 저는 고대 역시 국제학부, 저는 다 그래도 국제학부를 국제학부로 썼습니다. 다 국제학부로 썼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다음 질문은 보이죠? 여기 남녀 학생 비율. 네. 어, 음, 남녀 학생 비율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55대 45 정도로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데 거의 정말 비슷하네. 네, 거의 비슷해요. 네. 외고는 여학생이 거의 2배 많은데 여긴 그렇진 않네요. 네, 맞아요. 음, 오케이. 그다음에 일반고 지원자가 불리하냐? 일반고를 좀 봐요. 어때요? 음, 일반고 졸업생들. 일반고 졸업생들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일반고임에도 오히려 일반고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고 내부에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일반고에서 정말 탑을 찍고 잘해서 준비해온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내신 점수가 있겠죠. 외고나 뭐 다른 학교들에 비해. 근데 단점으로 외고나 뭐 국제학교에서 진행했던 그런 액티비티적 그런 뭔가 나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특이점들을 하나씩 넣어주면 저는 일반고 지원자가 오히려 좋은 내신을 갖고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결과물,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반고 지원자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되게 없을 것 같은데 꽤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영사학생 들어갔을 고 19년, 20년 정도까지 하고 21년 이후는 좀 나눠야 되는데 그 예전에는 19년, 20년까지는 연세 여기가 토플 점수는 안 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AP 점수까지는 말이 없다가 21년도부터 이제 뭐 AP고 뭐고 다 안 본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상대적으로 외부 스펙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학교 자체 커리큘럼만 갖고는 사실은 이제 일반고가 오히려 불리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사실은 N수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재수나 반수로 이제 유디를 쓰는 경우도 꽤 있어서 이 경우에서는 이제 일반고에서 내신 좋고 그다음 영어 관련 액티비티나 뭐 모의 유인 이런 거 있는 친구들은 꽤 합격률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 가죠. 자퇴생 비율을 물어보셨네요. 자퇴생. 영어 때문에 자퇴까지. 음, 우리 이거 토플 점수를 좀 얘기를 해보죠. 대충 토플 점수가 본인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저는 토플 점수는 음. 만점입니다. 아, 만점은 그래도 흔치 않은데. 근데 예, 저도 제가 이제 괜히 물어본 것 같고요. 아니 보통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토플 점수 본다고 할 때, 네. 공식적으로 본다, 안 본다는 얘기하기 전까지는 대충 저희가 뭐 114, 5 정도, 115 이상 있으면 사실 별 문제는 없다고 봤고, 다니는 친구들 물어보면 그래도 대부분 다 110점 이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명사학생처럼 네, 120점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건 안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스펙을 안 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음. 이런 뭔가 수치적인 건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늠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충 영어 실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 좀 지표로서 말씀드리면, 보통 한 115점 이상이 UD 친구들이 있었고요. 파스나 뭐 ISD는 한 108점, 110점 정도로 잡았었어요. 예전에. 벌써 이것도 4, 네, 5년 전 맞습니다. 얘기죠. 그게 맞습니다. 그다음 이거 봐요. 계속 영어 점수 얘기 나오잖아요. 그다음 질문. 외고의 경우 내신 등급 컷을 알 수 있냐? 영어에 대해서 어, 내신 등급 컷이요? 이거는 어, 또 뭐 외고마다 달라서, 근데 어쨌든 전과목 내신보다 영어 과목 내신이 더 좋겠죠, 그죠? 어, 네, 당연하죠. 네. 네, 예를 들어 공감을 뭐 합친 것보다 영어가 훨씬. 전과목이 3.0이면 영어는 어째 3.0보단 좋겠죠. 하여튼 그 음, 정도로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고마다 달라서. 그다음에 그 밑에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에서 산 경험이 없어도 면접이나 수업에 괜찮겠느냐? 음, 일단 수업은 들어오면 영어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먼저 면접 준비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어, 저의 경우 요령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UD 면접이 정말 어려운 걸로 유명하고, 아직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문학적 소양을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영어로 하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걸 알고 있지만, 그 생활과 윤리, 생활교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교과서를 전부 영어로 직접 번역을 해보면 정말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면접을 준비할 때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용어들을 제가 직접 영어로 써보니까 그래도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면접 준비로 정말 추천합니다. 네. 아니, 그 수능 전 면접인데 그거 할 시간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그래서 아, 굉장히 수능 버렸나? 수능도 준비를 했지만 수능이 이제 준비했던 만큼은 안 나왔던 음, 와, 되게 슬픈.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 면접은 아마 제가 5번째인가 6번째 다시 한번 직접 말씀드릴 텐데, 그냥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일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유디 면접이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를 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해야겠지만,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한국어로 내놔도 문제가 어려워요. 철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단 컴프레hen션을 하고 이제 본인 로직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영어 실력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영수 학생은 토플이 120점이니까 영어 엄청 잘했겠지만, 보통 110점대 학생들도 뭐 저희가 보통 원서 접수학은 8월부터 주 2회 정도씩 보통 어느 학원이나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면접을 보면 그 인터뷰를 보는 영어는 테크니컬하게 완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컨텐츠예요. 그 이제 내용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는. 자, 그다음 외고의 경우 영어나 전공어 내신이 안 좋은 입시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음, 영상 전공어는 뭐였죠? 전공 영어과였나요? 전 아, 중국어과였습니다. 중국어과. 중국어도 괜찮았어요, 내신이 영어만큼? 저는 중국어를 굉장히 못했고요. 심지어 네. 중국어과에 이제 음,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영어를 음, 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적으로 따지면 영어는 당연히 이제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 되고, 여기 전체 내신은 어쨌든 합격권에 들어간 전체 내신이고, 영어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근데 뭐 전공어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에서 전공어가 안 좋으면 전체 내신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를 하고 가셔야겠죠. 그다음에 개성을 표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개성을 표현할 만한 게. 음,
제가 개성에 정말 초점을 맞춰서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음, 음, 나만의,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걸 하라는 말씀보다는 저는 그 스토리 빌딩이 얼마나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 가령 저는 이제 봉사를 어쨌든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그 멘토링 하는 봉사를 그 동아리를 들어가서 그냥 꾸준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해놓고 보니까 3학년 때 입시를 할때 이걸 다른 동아리에서 한 활동과 연결을 지어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3년 동안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단순히 이 친구들에게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차별, 뭐 선생님들의 차별이라던가 그 친구들의 차별, 그리고 사회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점, 이런 사회가 흔하게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 그런 사회 문제를 제가 문제 의식을 느껴서 뭐 다른 동아리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썼고 기사를 통해서 뭐 이런 매거진에 제가 뭐 제출했다. 혹은 뭐 이거를 제가 직접 짧은 스토리를 적어서 하나의 책을 출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런 제가 뭔가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나만의 뭔가 산출물로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그 에세이 600단어 1번에서도 약간 메인 스토리예요. 에세이요? 그 자기소개서가 왜 저 600단어, 300단어 써야 되잖아요. 아, 아, 아. 저는,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이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지원할 때 아, 그 아. 자유주제로 했습니다. 자소서를. 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거 이제 저만의 걸 하고 싶어서. topic of your choice. 아, 그걸로 갔구나. 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보통 예전에 하던 게 지금 네. 뭐 AP랑 그거 빠지면 뭐 K문, Y문 이런 것도 했어요. 외부. 저는 MU에는 안 했었고요. 저는 모의법정 아, 막 했습니다. 무트를 했구나. 네. 썼고, 무트를 썼고. 그다음에 뭐 그 외국어 경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뭐 성대 네. 경시, 뭐 어디 낭송대 이런 것들도 나갔었어요. 성대경 씨는 응. 수학이랑 영어를 근데 그것도 고1 때만 했었고요. 음, 어, 저는 이제 영어 글쓰기를 음, 음,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좀 했어가지고 그 음. 헤럴드 경제 같은 데서 영수나 집회하는 영어 뭐 글쓰기 대회 같은 거 IT 뭐 나가서 이런 거. 네네네. 아, 사실 그런 그런 것들.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음, 준비하기가 귀찮고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대회들도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조금만 준비해도 입상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상이나 장려상까지 그 실제로 그 이제 헤랄드 본사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스펙용으로 강추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에세이에 반영들을 해왔고요. 근데 아마 이제 올해 고3들은 이제 코로나 3년 고3이라 그게 아마 거의 힘들 거고, 근데 이제 이 입시를 준비하시는 지금 고1이나 뭐 중3들 입장에선 가능할 것도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좀 가봐서, 네. 네, 졸업시 국제학사와 경제학사가 함께 나오나요? 졸업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영어 버전은 이제 Bachelor of Liberal Arts라고 나와요. 이제 Liberal Art College니까 Liberal Art의 배출러가 고 나오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음, 졸업장 이렇게 되어 있고 경제학 음,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학으로 돼 있고, UIC이긴 한데 뭐 국제학이 찍히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애들이 그렇게 찍히겠네요. 네네네네. 네. 그다음 이것도 저한테 DM으로 왔는데, 하스도 UD처럼 영어 내신이 중요한가요? 하스는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음, 요거는 하스 제가 어때요? 하스는 UD보다 내신이 더 높습니다. 높다는 게 더 타이트하다고 아니면 네, 느슨하다? 더 잘 받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죠? 한국어 면접이기 때문에
그 한국 내신이 높지만 영어를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제가 뭐 이제 입시업 차원에서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아까 제가 왜 영수학생한테 그 질문이 그러면 이 유디즘의 고대는 이제 어디 썼냐고 물어봤잖아요. 이제 이건 사실은 생기부 방향성을 그걸로 알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국제학부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국제학적으로 준비를 한 거고 UD에서도 이제 그쪽을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경제 경영을 준비하면서도 UD를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UD 이콘을 보고 쓰는 거고 하스가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는 이제 그 TAD하고 QRM하고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른 대학의 통계학 쪽이나 경영 쪽을 쓰는 친구들이 여기를 하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더 비중이 영어만큼 비중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봉사는 칭찬이구나 훌륭하네요였고 감사합니다. 예, 이건 어딜 통해서 했냐는데요. 아, 이거는 그냥 저희 학교 동아리 활동이었고요. 사실 다문화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컨텐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별게 아닌 봉사더라도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고 내가 거기서 뭘 느꼈는지 그리고 뭘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학교 학생들이 아마 남양주 쪽에 가서 많이 하는데 그쪽 봉사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대충 다 답은 드린 것 같고요. 굉장히 오늘 약간 컨피덴셜한 자료들도 조금 보여준 것 같고 네, 여기 질문하는 더 우리 요거까지 받고 마치죠. 자소서에서. 관련 어, 이건 퀘스천 2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거는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나의 진로가 확립된 친구들을 더 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콘이 아니더라도 CLC 비교문학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이런 동아리를 했었는데 이런 뭐 언론 동아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글을 써본 뒤로 내가 글쓰기의 매력에 빠져서 직접 실제로 뭐 학교 잡지를 창간을 했다. 그래서 이 잡지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런 꿈이 생겼는데 CLC의 이런 수업과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나는 나의 이런 잡지사에 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제가 뭐 자소서를 따로 한번 날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그 UD 자소서는 양식이 국내고 여기 다른 데랑 완전히 다릅니다. 형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퓨처 플랜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들은 이제 그 서브 메이저를 뭘로 할지를 살짝 씁니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건 그럼 거기 쓴 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서는 거기 뭐 예를 들어 이콘을 쓰면은 뭐 좀 유리하고 뭐를 쓰면 불리한 이런 질문이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거기는 플래닝 차원에서만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보통 이제 쓰는 게 좋죠. 사실은 이제 어떤 스토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그다음에 어디 외고는 그냥 서울에 있는 주요 외고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 대회 시상은 생각보다 당연히 외부 대회 시상 못 들어가는데 어, 본인 때까지는 그거 있었죠. 추천서 있었죠. 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기자이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을 자소서에 외부 활동을 쓸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증빙을 보통 추천 서류들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됐었고, 고대 특기자 전형 있을 때도 이제 그거는 서류 3개까지 낼 수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증빙은 불가능하고 자소서의 외부 활동을 여전히 기재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UD 자소서도 이제 없어지면 그게 불가능하긴 하겠네요. 네. 혹시 좀 더 보충 설명할 게 있다면 미처 빼먹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음, 제가 이거 질의응답까지 하고 나니까 제가 입시했을 때랑 다르게 되게 제한적인 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국내고 학생들에게 더 기회가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드는 점이
사실 외고나 뭐 해외 살다 온 학생들은 당연히 더 다양한 활동과 화려한 그런 학교 생활을 보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은 외부 활동을 적을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소서를 제한한다거나 혹은 뭐 스펙을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국내고에서 내신을 좀 뭐 잘 받거나 국내고에서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영어 면접만 잘 준비하고 그 면접 내에서 그 인문학적 소양 플러스 자기만의 개성을 넣는 방법에 올인을 하신다면 저는 뭐 다른 스펙이 없더라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용사 학생 고마웠고요. 그리고 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